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은 당연히 정책 형성 과정의 한 일부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책 형성 과정을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로버트 아이스톤 것 나와 있죠. 아이스톤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입안의 과정,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입안의 과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각의 해결책,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 본 다음에 최선이나 최선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누구나 설사 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고병갑이란 사람과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이지만 인연을 맺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내가 1급을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인식이 되었을 적에 오프라인을 선택할까? 아니면 온라인을 선택할까? 아니면 혼자 할까? 만약에 오프라인을 한다면 누구를 찾아갈 것이고 온라인을 한다면 누구의 만약 화면을 볼 것인가? 또 만약에 독자 혼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게을러지지 않게 할 것이고 장소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많은 이런 대안들이 설립이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그중에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최선의 선택에 가깝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결정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 그리고 온라인 중에 고병갑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어 라고 결정이 됐다면 바로 그것이 정책 결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굳이 정책이란 말을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은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먼저 어떠한 문제가 선정이 되면 문제가 인식되거나 또는 주제가 선정이 되면 문제가 인식되거나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이슈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슈화라고 하는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렇게 촉발시키는 단계를 이슈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인심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것 같은데 세상의 인심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물론 그러지 않는 아름다운 미풍향수 참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를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들이 더 힘든 과정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애써서 고개를 안 돌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슈화라고 합니다. 이슈화가 되고 나면 이제는 아젠다를 형성합니다. 아젠다를 우리는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를 형성하게 되죠. 이 아젠다의 형성 의제 과정에는 공공의제 또는 공중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의제 또는
정부 의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차례대로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하고 많은 전국에 있는 문제 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것 중에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서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이슈를 공중의제, 공공의제라고 그중에 정부가 스스로 의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을 정책의제, 정부의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안을 하게 되는 거죠. 정책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안이라고 하죠. 다양한 정책 대안을 탐색을 하되 각각의 정책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선의 대안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정책 집행 그리고 평가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정책 결정 이론과는 달리 여기 나와 있는 이슈화와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른 정책 결정과의 차별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이슈와 아젠다의 형성. 그래서 저희 차례를 쭉 보시면 먼저 문제 형성.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을 한다. 3번에 보시면 사회문제란 아까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보편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원들의 의지의 나약이나 노력의 부족 등에 의해서 나타났건 아니면 사회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야기 되었던 간에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가 돼야 돼요. 사회성.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 피해는 구성원 다수에게 부정적이어야 돼요. 보편성. 이 두 개의 양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사회문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자, 좋습니다. 어제는 별로. 어제는 앞에서 봤던 사회문제는 간단하게 2페이지로 봤었습니다만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회적 이슈가 이게 되겠는데 사회적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또는 그 정의와 해결 방안에 가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회 문제 이렇게 해서 이슈의 단어는 그렇지만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과정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촉발시키는 과정을 이슈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다른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의 이슈는 이슈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침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너무 폭력적이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 가스통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뻔히 사람이 다칠 줄 알면서도 그야말로 미피적거리죠. 알면서도 쇠사슬을 가지고 뭐냐면 던져버리고 대나무를 갈라서 눈을 찔러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등장. 어쩌면 더 심하고 극렬하게 표현한다면 그 시위대 중에 몇 명이 죽어주지 않으면 지방지 기자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하염없는 외침은 단순히 이슈일 뿐이지 이슈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극렬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국민들의 관심까지 촉발시키는 과정을 익히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적 이슈를 국민들의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이슈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회적 이슈만 적었습니다만 여기는 이슈화를 적었습니다. 이슈화 있죠. 이슈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 보면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4번에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그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슈화 과정,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의제, 이제 아젠다를 봐야 되겠죠. 아젠다.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젠다에는 이걸 우리가 의제라고 한다겠죠. 의제. 뭐 한자는 의제. 의제라고 하는데 이 의제에는 공중의제와 또는 정부의제가 있습니다. 공중의제는 공공의제라고 하고 공공의제 또는 체제적 의제, 체계적 의제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긴 첫 번째 공공의제. 공공의제는 공중의제라고도 합니다. 공중의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엘과 콥더는 거기 보면 콥과 엘더의 입장, 엘더와 콥과 엘더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공의제, 공중의제는 체계적 의제라고 이게 표현하면서 그야말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아젠다, 의제를 공공의제, 공중의제, 체계적 의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공중의제란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이슈를 이렇게 말을 한다. 공중의제, 공공의제라고 한다. 2번 공중의제는 첫째 줄 끝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야 한다는 물론 범위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또는 요구하는 이런 이슈는 공공의제, 공중의제라고 합니다. 뭐 콥과 엘더가 이거 3대 조건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가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다수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다수가 그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공공의제, 공중의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책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제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콥과 엘더는 이것을 제도적 의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도적 의제.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의안으로 받아들인 채택한 이슈. 전국에 수없이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수없이 많은 이슈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거예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이슈로서 뭐냐면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중의제, 공공의제, 체계적 의제라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개를 정부 안건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정부의제, 정책의제, 제도적 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정책의제란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 이슈를 말한다. 이것을 공식의제 또는 제도적 의제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제, 정부의제, 공식의제, 제도적 의제 등으로 여기 뭐 공식의제란 말을 쓰겠습니다. 공식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제 형성의 과정을 보시면 의제 형성의 과정은 자 그림을 좀 놔둬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도 집단과 의제 형성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도 집단과 의제 형성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어떤 이슈가 제기되고 이슈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이슈화 과정을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그중에 몇 개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게 되고 공중의제 그중에 몇 개가 정부에서
정부 당국이 의안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책의제, 정부의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제나 공중의제가 되고 그중에 몇 개가 정부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은 의부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주도직관과 의제, 그래서 정책 형성. 그래서 정책 형성의 주도. 첫 번째는 의부주도형입니다. 의부주도형. 의부주도형은 그림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제, 공중의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안건을 채택하는 공공의제가 이제는 공식의제 또는 정책의제로 또는 정부의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모여서 그것이 정돈이 되고 정부 개입이 촉발되고 정부가 안건을 채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 안건으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향식이죠. 상향식.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데 거기 보시면 정부 외부에 있는 민간 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시되고 그것이 공중의제로 전환되고 결국에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 4번에 보면 이익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민주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원화된 민주체제.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부주도형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기 보면 내부 접근형이 있습니다. 내부 결정형도 아니고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은 거기 보면은 제2변형으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어떤 사회 문제가 바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서 공중의제가 되고 그리고 공식의제, 정책의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이렇게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비선라인이라는 말이 많고 또 요즘은 이화여대 문제라든지 또 많은 이런 소위 공식 우리가 개선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또는 정책 결정의 관여 라인이라고 아닐 수 있는 사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청와대와 접근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많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내부 접근형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면 내부 핵심과 정부 핵심과 친밀한 자들에 의한 친밀한 세력에 의한 내부 접근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가는 거죠. 어떤 사회 문제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또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정책으로 결정해 가는 것은 내부 접근형, 비선 라인에 의한 비선 조직. 거기 보면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다 해도 음모형이라고 한다. 음모형.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비선 조직이란 말을 요즘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비선 조직에 의한 또는 뭐 옛날에 십상시 이런 말을 쓰지요. 십상시 또는 뭐 정윤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 쓰는 것이 바로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원형도 있습니다. 동원형과 같은 경우는 독재국가에서 있었던 것인데 동원형과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형성 과정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사회 문제가 무슨 뭐 정부 개입이 촉발되거나 그런 과정도 없이 사회 문제가 여기 보면은 사회 문제가 이슈화 과정도 없고 공중의제로서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과정도 없이 바로 사회 문제가 바로 공식 의제로 정부 안건으로 채택되는 이것. 그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동원형이 되겠어요. 보나마나 이것은 좋게 표현한다면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사회에서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독재나 군부 독재와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거기 보시면 볼까요? 사회 문제가 이슈화 과정도 필요 없고 공중의제 과정도 필요 없고 바로 독재자나 지도자에 의해서 바로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4번에 보시면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이기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정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버리는 중간에 행정관료도 아니면 정무직에 의한 국무회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을 동원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원형.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거 누가 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느냐를 가지고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비선 라인의 노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또 그런가 하면은 독재자들에 의한 동원형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화가 되고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되면은 이제는 정부의 안건, 여기 나온 정부가 의안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기 보면은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 입안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최선의 대안 선택 과정,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에 문제의 분석이 되고 다음에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함과 동시에 목표를 설정하지요. 다음에 정책 대안의 탐색,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그리고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2번에 목차가 좀 그렇습니다만 각각의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3번, 4번에 있는 것처럼 정책 대안의 탐색을 하고 미래 예측을 말하자면 대략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해 본 다음에 그리고 대안을 좀 더 상세히 탐색하고 다른 대안의 탐색 결과와 비교 분석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이번엔 정책 목표에는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가 있고 공식적 목표, 실질적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이 있죠. 정책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수요, 그리고 요구 이렇게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 수요, 요구. 다음에 미래의 예측 방법.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군요. 정책 대안, 거기 정책 대안 선택 과정. 정책 대안 선택 과정은 B급이지만 그래도 어떤 가지고는 가셔야 됩니다. 정책 대안 선택 과정은 거기 오면 문제 파악이죠. 문제 파악. 또 문제와 문제를 누렸던 문제와 상황 파악. 그리고 대안이 가져올
어떤 대안을 쓰든지 간에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이 있게 됩니다.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 그리고 이제는 각 정책 대안의 대안 탐색. 거기 보면은 정책 대안의 구체적인 탐색. 그리고 탐색 결과의 비교. 탐색 결과의 비교. 그리고 나서 최선에 대한 선택. 이게 바로 정책 결정이죠. 그 때문에 어떤 문제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대안을 선정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예비 탐색을 한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을 하나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탐색 결과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 대안의 탐색 방법이 나와 있죠. 정책 대안의 탐색 방법에는 유추 방법도 있고 310쪽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유추 방법도 있고 경향 분석 또는 추이 분석이라고 하죠. 추이 분석. 그래서 추이 분석도 있고 또 델파이 기법도 있고 마르코프 방법도 있고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다면 또는 그랬었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방향은 유추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경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냐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경향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경향분석, 추이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추세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이 보장되는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해 가는 과정은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또 있더라도 익명을 보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전문가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르코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오면 어떠한 정형화된 흐름의 변천인 모습이 말하자면 정형화된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두째 줄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화할 때 최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의 어떤 확률적 변화의 어떤 확률을 보여준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추정해 보는 방법은 마르코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 독립 변수가 제시되었을 때 어떠한 종속 변수가 야기될지를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방법은 거기에 보면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전문적 설명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래의 예측 방법에는 유추법, 현재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지고 미래를 유추해보는 이런 추이 분석, 추세 분석, 경향 분석,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안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델파이 기법, 확률을 보여주는 흐름을 통해서 미래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마르코프 기법 또는 그런가 하면 회귀 분석과 같은 기법이 있다. 이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의 선택 기준에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타당성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채택된 대안이 수행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타당도라 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성. 실행은 가능한가? 기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실행이 가능한가? 바로 그걸 따져본 것이 대안의 선택 기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역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요. 대안 탐색.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수석을 하자고 하지 않았겠지만 눈에 걸쳐본 거, 손에 손맛을 본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대안 탐색을 보면 대안 탐색은 결국에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에 대한 미래 예측,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 방법으로서는 유추법,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유추법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미래를 유추하는 경향 분석, 추이 분석, 추세 분석이 있고 또 그러면 익명이 보장되는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델파이 기법도 있고 또 확률을 반영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마르코프 기법도 있고 또 수학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는 회귀 분석법 등을 통해서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책 대안을 탐색해야 되는데 정책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데 정책 대안 탐색, 개개의 탐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선이나 최선에 가깝다가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안 탐색, 미래 예측 그리고 미래 다음에 대안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죠. 대안 선택의 기준은 크게 2개, 세분화한다면 5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2개로 본다면 타당성은 있느냐. 이 타당성, 이 대안을 선택해서 소위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타당성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인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가, 또 그러면 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갈등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윤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실현 가능성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안을,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대안 선택의 기준은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대안의 비교 분석이 나와 있는데 대안의 비교 분석은 앞에 나왔던 뒤에 뺐습니다만은 대안의 비교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도 있고 대기 행렬 분석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 차례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비용도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편익도 역시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원초적인 효율의 개념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하고 모든 것을 투입과 산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수량화하는 이런 기법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경제학 이론과 개념에서 출발하는 장기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물론 성취 효과까지, 비용은 물론 편익까지도 모두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명 투자 효과 분석이라 하고 공공사업 평가에서 많이 사용한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로 접근을 하지만 문제는 도달점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나 수량화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의 질적 이득, 질적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질적 이득을 찾아내기 위해 각각
제한된 대안들의 목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기적 분석이다. 아까 비용 편익 분석은 장기적 분석이고 여기는 질적 접근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단기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은 화폐적 가치로 수량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량화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기여도란 말을 써서 이끌어가는 단기적 분석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질적이냐 양적이냐 화폐적 가치로 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앞뒤를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대기행렬 모형이 있습니다. 대기행렬 모형. 거기 보면 대기행렬 모형,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시설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방법. 거기 보면 문장이 잘못되니 고객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시설을 투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서기 분석법이라고 한다. 줄서기 분석을 대기행렬 기법이라고 하는데 줄서기 분석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기기간과 대기기간이나 시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시뮬레이션 기법이 나와 있네요. 거기 시뮬레이션 기법을 보면은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실제 상황에서 위험이 수반되거나 왜냐하면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바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위험이 수반되거나 실제 행동이 불가능할 적에는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법은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현실화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거나 할 적에는 이런 어떠한 그 대안을 탐색하면서 위험을 물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가진 실험을 통해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결정 분석을 보면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나타낼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확률적 기법을 사용한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가지고 할 적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적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적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적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거기다가 403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403페이지. 그 40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행정론에서 뒤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의 기술에 개인적 의사결정 기술이 있고 집단적 의사결정 기술이 있습니다. 개인적 의사결정 기술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각각의 대안을 쭉 나열해 놓고 각각의 대안마다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을 쭉 계속 적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적어나가다 보니까 마치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안선택 흐름 분석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예, 아니요, 진위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을 연속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대안을 선택하고 비교해 가는 것은 의사선택, 거기 보면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어서 40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던 델파이 기법, 익명이 보장되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안도 선택하고 대안 간 문제점도 비교 분석하는 것법을 델파이 기법 또는 전문가 기법이라고 하는데, 집단적 익명이 보장되는 불특정 다수의 질문까지,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으로서는 델파이 기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집단 투표에서 소위 관련자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자기의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마음껏 대안을 또는 의사결정을 표현만 하도록 하고, 주로 이제 써서 내도록 합니다만 표현만 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질문이나 이의 신청은 전면 불허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출된 또는 그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자유로운 민주적 절차, 주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방법을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312페이지에 결정분석 기법이라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 결정분석 기법을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인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403쪽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같이 페이지 교차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판서지 않았지만 비교 분석 방법에는 비용 편익 분석, 장기적, 양적 분석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 단기적, 질적 분석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기 행렬 분석인 줄서기 분석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 기법도 있고, 또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등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문제가 나오는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사회복지정책 형성 전반 과정을 일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 결정까지 갔지요. 이 선택인 추이선에 대한 정책이 결정됐으면 이제는 그것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되겠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6장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